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책 읽기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이청준 작가의 별을 보여드립니다 라는 소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특별판 신한국문학전집의 그 중단편 선집 7번으로 되어 있는 어문각에서 나온 책, 이게 1981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전집을 사주셨는데 거기에 있는 소설입니다. 오래되어 있고 그래서 새로 쓰기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래도 작품을 읽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 있는 책을 이용해서 이 소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본문에 있는 페이지 수, 제가 인용한 부분들, 발췌한 부분들을 그 페이지를 표시할 때는 이 책에 있는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설명할 순서는 먼저 작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개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줄거리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해서 작품 전체의 의미를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2024년 3월 고3 모의고사 국어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과 관련해서 그 모의고사의 기출문제를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가 이청준은 1939년에 태어나서 2008년에 돌아가셨어요.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셨고요. 1965년 사상계의 태원이라는 단편소설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작품을 쓰셨고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들이 병신과 머저리, 또 별을 보여드립니다. 소문의 벽, 자서전들 쓰십시다, 서편제 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편제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바가 있었죠. 이청준 작가의 작품들은 대체로 상당히 지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서정적인 그 정서를 잃지 않고 있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액자 구성과 추리 기법을 자주 사용해서 읽는 사람,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 작품 속으로 빠져들도록 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주제 차원에서는 지적이면서도 서정적인 그런 그 흐름과 관계가 있고, 특히 소설이란 무엇인가, 작가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작품 속에서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작품의 등장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을 지닌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줄거리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등장인물을 설명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인물은 나입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 나는 이 소설의 서술자입니다. 그러니까 1인칭 서술자가 되는 거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작품 속에 있는 등장인물이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데, 이 나는 그라는 인물을 관찰하고 그의 마음을 분석하면서 자기의 마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대학 강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적으로 사건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 나의 이야기에 좀 신뢰를 갖고 들을 수 있다. 신빙성 있는 서술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나는 그라는 인물이 자기 영혼의 문을 완강히 닫아버린 것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의식을 갖고 그가 그 영혼의 문을 열고 세상과 소통하기를 기다리는 인물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의 대학 졸업식, 또 그의 모친상, 또 그의 애인들, 민영이나 진이 등과의 그 관계 등을 그 관련해서 우리가 그의 그 고독과 폐쇄된 삶의 양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인물로 판단이 됩니다. 나는 그에게 팔뚝시계, 소형 트랜지스터, 사전들을 도둑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주인이 없는 방에 와서 그냥 가지고 가는 건데 그가 가지고 갔다는 걸 엄연히 다 드러내고 있지요. 어쨌든 친구인 그가 나의 집에 와서 내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아요. 그가 스스로 내가 가져갔어, 이런 사정이 있었어, 이런 얘기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그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도 화를 내기보다는 그가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 사정을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언젠가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겠어.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가 지금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나도 일종의 책임이 좀 있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인물이죠. 그러면서 또 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재출국한다고 하니까 환송회도 준비하고 또 출국 전에 함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자기의 그 강의 시간표를 조정하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런 걸로 봐서 나라는 인물은 그에게 애정을 갖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등장인물이 그입니다. 사실상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는 S대학 천문기상학과를 졸업한 천문학도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평소에 하는 말을 보면 어려서부터 굉장히 불우하고 궁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에서도 변변히 축하를 받지 못하고 뭐 그런 생활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기가 대학 졸업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내 대학 졸업식은 좀 제대로 축하받겠어. 너희들이 좀 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친구들이 저마다 일부러 안 간 건 아니에요. 저마다 각자 사정이 있어서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친구들이 모두 안 간 거죠. 가족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차비를 좀 꺼달라 그런 부탁을 친구들에게 했는데 누구도 그에게 차비를 꿔주거나 또는 조의금을 주거나 그를 위로하거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세상과 이제 화합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건들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유학을 갑작스럽게 떠납니다. 일종의 여기가 싫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도피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영국에서도 적응을 잘 못했는지 학위도 못 받고 또 갑작스럽게 귀국을 하죠. 귀국 후에는 뭐 마땅히 변변한 직업을 갖지 않고 학습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유학 지망생들에게 이제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그래서 변변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인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급한 주거비만 충당하는 그러니까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이제 궁핍한 생활을 했고요. 그런 외로움과 궁핍함 속에서 이 사람은 도벽과 거짓말의 습벽을 지니게 되고 그래서 친구들은 모두 이 도벽과 거짓말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 사람은 그 천체망원경을 유일한 재산, 아주 소중한 물건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 그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는 인물이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천체망원경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나도 한번 보자 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화를 내고 절대 그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행동을 하는데요. 그랬던 그가 천체망원경을 이제 장례식을 치릅니다. 강물에 넣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례식에 나만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정의 표시로 거기서 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이 나라는 인물이 자기에게는 상당히 우정을 지닌 인물이라는 걸 스스로도 느꼈었나 봐요. 그래서 너는 언제든지 나의 훌륭한 구경꾼이었지 라고 말하면서 우정의 표시로 내가 너에게 별을 보여주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별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너는 언제든 나의 훌륭한 구경꾼이었지 라고 말하는데 이 구경꾼이라는 것은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거나 참여하거나 함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경꾼이라는 말에 상당히 그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이지만 그리고 특히 친구들 중에서도 너는 내가 우정을 지닌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의 관계는 구경꾼과 구경을 당하는 사람의 관계. 그래서 친구지만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의미가 이 구경꾼이라는 단어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이 그가 생각하기에 이 나라는 인물이 나에게는 그래도 가장 친구다운 친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친구라기보다는 나를 거리를 두고 구경하는 인물 정도로만 평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라는 인물은 현실과 타협하지 못해서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인물이구나. 굉장히 상처받고 외로워하면서 반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라는 인물은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두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사람들 사이로 오니까 더 외로워지더군. 하지만 난 거기선 언제나 혼자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도 엄청나게 더 외로워지기만 한단 말이야. 뭔가 배반을 당한 것 같기만 하고 배반을 당하면 나도 배반을 하고 싶어지거든. 그뿐이야. 자, 여기서 거기선 언제나 혼자라고 생각했다. 거기는 영국을 말하고요. 여기서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가서는 어차피 난 혼자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친구들도 있고 난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더 외로워졌다. 그리고 뭔가 배반당한 것 같아서 나도 배반을 하고 싶어지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도벽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 그라는 인물은 외로움으로 많이 상처받은 인물이다 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느낄 수 있고요. 또 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한데 능력만 있으면 대한민국이란 그래도 제법 살아볼 만한 땅이던 그가 갑자기 출국을 했었고 그는 또 무엇이 그리웠는지 학교도 다 마치지 않은 채 불쑥 다시 돌아와 버린 지금이었다. 그리고 외로운데 하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살아가노라고 하던 그였다. 그러던 녀석이 갑자기 또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라는 인물은 한국을 살만한 곳이다 라고 능력만 있으면 그래도 살아볼 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불쑥 영국으로 갔고 외롭다 하면서
또 이번에 또다시 떠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살만한 곳을 떠나서 출국을 이렇게 2번이나 단행할 때에는 이거는 대한민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뭔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굉장히 외로워하는 사람이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를 느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고독과 소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도피를 결정하게 되는 인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 또 2 부분을 제가 발췌했는데요. 여기서도 읽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민영에게 자기를 좋아하는 것은 결국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며 왜 자기는 불행해져야 하는지 무척도 이유를 알고 싶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노라고 가장 즐겁고 기쁜 대화만을 나누고 싶었던 민영에게 그렇게 슬픈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잊으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이 민영이라는 인물은 그가 사귀었던 애인입니다. 근데 민영에게 나를 만나면 네가 불행해지니까 나를 잊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그가 진심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민영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한 번 자기가 상처를 입을까봐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영과의 관계에서도 도피를 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도피를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영과 사랑을 지속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난관을 극복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이러려는 의지나 용기가 이 사람에게 없었던 거예요. 또 다른 부분을 볼게요. 그분은 결별에 있어서 당하는 고통보다 결별을 결정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선언하는 쪽은 당하는 쪽을 증오할 수조차 없으며 당하는 쪽의 고통까지도 얼마쯤 나누어 짊어져야 한다는 것까지도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든 제가 당하는 쪽이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제가 배신하는 쪽이 되도록 만들려고 무진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불운을 사실보다 훨씬 과장해서 받아들였고 그러한 자기를 제가 배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일을 결정지어버린 것이죠. 요거는 이제 민영이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를 의미하는 거죠. 민영이는 그가 얼마나 비겁하게 행동했는가를 이제 간파하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자기가 도망을 가면서 오히려 내가 자기를 배신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려고 합리화를 했었고 무진애를 썼었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불운을 과장했고 그리고 자기를 이제 민영이가 배신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결정지어 버렸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민영이가 그를 사랑할 수는 없었겠죠. 결국 민영은 아주 깨끗하게 그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는 또 알 수 있는데요. 그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인물, 그러니까 회피, 도피 이런 것들을 하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그라는 인물을 이제 정리해 본다면 그는 관습적 세계에 적응하지 못한 채 소외를 경험하는 인물이고요. 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보존을 위해서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민영에 대한 나의 마음, 상처받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내 마음만 중요하고 또 순수한 어떤 이상적인 가치 이런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려서 대면하고 해결하고 하려는 의지를 실행하기보다는 도망쳐버리는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고립된 섬처럼 자기만 순수한 별을 그리면서 사는 그런 인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또 외부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화해를 바라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친구들과 잘 지내보고 싶고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고 소외받지 않고 싶은 그런 욕망을 지닌 인물인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 지상에서의 소유로부터 도피해서 천상의 별에 집착하는 인물입니다. 천상의 별이라는 것은 순수한 것이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죠. 결국은 관습적 세계로 회귀하고자 자신의 꿈을 수장하는 인물, 물속에 빠뜨려 버리는. 그래서 다른 타락한 세계 속에서 그것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죽여 없애버리는, 장례식을 치러버리는 인물인 거죠. 굉장히 좀 비겁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또 그 수장을 통해서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려는 인물이다. 여기서 이제 수장이라는 건 망원경을 물속에 빠뜨려 버리는, 그래서 망원경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인물이 민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영은 그의 애인이죠. 그리고 그가 영국으로 가면서 자기는 쫓겨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국에서 돌아올 때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민영을 찾고 민영에 대한 그 이상적인 생각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영은 그가 일방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 것, 영국으로 갈 때도 그렇고 민영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 도피성을 간파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민영은 그가 떠난 후에 펑펑 울면서 이제는 절대로 그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정말 짧은 시간이고 결국은 멀리 있는 남자를 생각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평범하고 당연한 여자였고, 그래서 나에게 나를 영이라고 불러라. 그가 나를 영이라고 불렀다. 당신도 나를 영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서 나와 사귀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민영은 평범한 여자였던 거죠. 그 평범한 여자를 그는 이상화하고 있었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그리고 싶은 모양대로 그리고 간직하려고 했던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영과 나가 사귀면서 나가 이렇게 묻죠. 만약 그가 다시 영희 앞에 나타난다면, 애원을 해온다면 하고 물으면 영은 할 수 없죠. 잊고 있노라고 해줄 수밖에요. 조금도 꺼림칙해하는 기색이 없이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민영은 아주 평범한 여자였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현실적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진이입니다. 진이는 처음에 나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내가 진이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는 진이가 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내가 진이를 좋아하게 되는 순간 진이는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뭐지? 뭐 이런 이상한 배신감이 있지?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진이의 행동을 봤을 때 진이는 두 사람의 인격적인 소통과 정서 교류를 사랑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과의 소통보다는 나만의 감정을 위주로 한, 그래서 진정한 관계 형성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서 떠나간 그 진이가 영국에서 돌아온 그와 또 연애를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의 연애는 진정성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도 도피성을 지닌 인물이고 진이도 상호 소통을 하는 사랑보다는 일방적인 상대방이 나로부터 도망가려고 할 때만 그를 바라보는 그런 여성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가 진이를 좋아하면서 좀 마음을 열고 세상과 화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도 역시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이 나라는 인물이 진이와 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이는 개울을 흐르는 거품과 같은 사랑을 지닌 여자였다. 진이는 그렇게 흐르다가 또 하나의 거품을 만났던 것이다. 그것이 녀석이었다. 그는 진이에게 하나의 거품이었다. 그러니까 진이는 거품 같은 사랑을 하는 여자고, 그래서 거품을 만나게 되는데 그 거품이 바로 그였던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서 진정한 만남과 소통을 못하는 인물이 바로 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4사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줄거리를 설명드릴 건데, 이 소설의 구성 방식이 현재의 상황은 사실 이틀에 걸친 이야기예요. 첫째 날 퇴근해서 오니까 그가 내 하숙에 와서 물건을 훔쳐간 거죠. 집어간 거죠. 그래서 그의 하숙에 갔다가 그가 없어서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오히려 내 하숙집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나에게 나 다시 영국으로 갈 거야 이렇게 통보를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간다고 했기 때문에 둘째 날 친구들을 만나서 환송회를 계획하고 약속 장소에 갔다가 그와 만나서 한강에 가서 망원경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는 요 이틀간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사이사이에 과거의 에피소드들이 끊임없이 삽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의 대학 졸업 때 사건, 또 모친상 당한 사건, 또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을 저주하면서 영국으로 떠난 사건, 또 1년 전 가을 갑자기 귀국한 사건, 또 진이와의 사귐, 또 도벽과 거짓말, 또 망원경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 이틀간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끼어들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도 이런 방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얘기하다 과거 얘기하다 막 이렇게 되면 줄거리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먼저 현재의 이야기를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거 에피소드들을 따로 정리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으로 줄거리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나가 퇴근하고 하숙집에 와보니까 그가 나의 소형 트랜지스터하고 사전들을 가져갔어요. 그 전에도 이제 손목시계도 가져갔는데 일방적으로 도벽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상한 것이, 자기가 가져갔다는 걸 다 알게끔 하는 이상한 도벽이거든요. 어쨌든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나는 저녁을 먹고 나서 그의 하숙에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를 기다리는데, 이때 그의 방에 있는 망원경을 발견합니다. 10시까지 이제 그의 하숙집에서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자기 집에 와 보니까 그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나에게 외로워서 모레 다시 영국으로 떠난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나는 그의 도벽의 피해를 입은 친구들, 그러니까 그에게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모두 이 도벽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그의 재출국을 알리고 환송의 모임을 갖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모두 그의 도벽의 피해자이지만 그를 일방적으로 나쁘게 생각을 한다거나 탓한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그를 그렇게 소외시킨다거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 외로워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나는 진이하고 민영에게도 환송의 모임을 알리는데, 진이는 뭐 멍해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영국으로 가버린다니까 멍해진 상태로 어쨌든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영은 내가 갈 이유가 없어 라고 이제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영은 완전히 그를 잊은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끼리만 얘기를 해놓은 환송이니까 그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환송의 모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의 하숙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가 또 없어서 그의 방에 모임 장소, 시간,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걸 쪽지를 두고 나와서 이제 자기 집에 가지요. 자기 집에 갔다가 이제 6시쯤 나와서 7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약속 장소에 갔는데 한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장례식을 치러러 가자고 택시를 잡아 탑니다. 그리고 이제 제2한강교, 지금의 양화대교인데요. 쪽으로 가서 그 양화대교 한복판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고 강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나에게 망원경으로 이제 우정의 선물로 별을 보여줄게 이러면서 이제 별을 보여주고 나서 나는 재출국 한다고 말았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함께 강 가운데로 나가서 그 망원경을 강물 아래로 밀어 넣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소설은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흐르는 사실상 소설 속에서 전개되는 시간은 이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과거의 에피소드들이 이제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 에피소드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목할 것은 그의 졸업식이에요. 이 졸업식에 그는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을 모두 참가하지 않은 편이 좋았을 만큼 굉장히 불우했고 한탄스러운 것이었는데, 그런 불우한 환경 때문에 나는 오히려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는 강인한 성격을 지니게 됐어 라고 은근히 그 자부심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학만은 남들처럼 정식으로 끝내고 싶으니 아무쪼록 많이 와서 축하해달라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마다 사정이 있어서 못 갔고 각자 충분한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공교롭게도 그의 졸업식에 친구들은 한 사람도 못 가게 된 거죠. 의도한 바가 아니었고 우연히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시골집에서도 그의 졸업을 축하해 주러 온 사람이 없었고 친구도 아무도 졸업해 주지 않고, 그래서 그는 학사 가운을 제1창으로 반납하고 도망치듯 식장을 빠져나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처럼 자기 삶의 자부심을 갖고 세상과 함께 하려고 했던 이 사람의 그 포부가 좌절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의 졸업식은 그로 하여금 관습적 사회와 화해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좌절되는 사건이었다. 친구 누구도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분히 이제 상처를 받았던 거죠. 두 번째 사건은 모친상입니다. 어머니가, 시골에 계신 늙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랬을 때 보통 사람들은 슬픔을 표현하게 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의 태도는 조금 특이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그는 학교 연구실로 나를 찾아와서는 비실비실 웃으면서 기다리던 일이 겨우 이루어졌다고 했다. 지금 일단 어머니 돌아가신 얘기를 하는데 비실비실 웃었고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비정상적이죠. 시골에 계신 늙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아주 홀가분하게 되었다면서 집을 좀 다녀와야겠노라고 차비를 꿔달라고 했다.
이 조의금도 아니고 집에 갈 차비를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걸 꺼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나는 주머니가 비어 있으니 좀 뒤에 한 번 더 들려보라고 해서 돌려보냈더니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부의금을 주고 위로를 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의 태도가 지금 비실비실 웃고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졌고 이제 아주 홀가분해졌다라고 하니까 위로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죠. 또 갑자기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다시 와달라. 그런데 그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차비 빌리자고 다시 간다는 일이 얼마나 초라하고 모멸감이 드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사람의 태도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태도의 문제보다는 자기에게 그렇게 위로하지 않고 돈도 부의도 하지 않고 차비도 빌려주지 않았던 친구에 대한 원망만 사실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죠.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은 민영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그에게서 같은 주문을 받고 이미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연스럽게도 그의 주문에 응할 수 있었다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은 아무도 그에게 조의금을 주거나 위로를 주거나 차비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녀석의 얼굴이 하도 천연스럽기 때문에 요거는 상처받은 것을 감추기 위한 가장이죠. 거짓된 행위죠. 어쨌든 우리는 그가 웃으며 곧 다시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를 비롯한 그 친구들은 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기 혼자 실컷 상처를 받았던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모친상을 당해서 친구들의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외면당하고 혼자 상처받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천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을 하니까 친구들도 크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채감을 이제 갖고 있었던 거고 그것을 나라는 인물이 그 곳곳에서 그 마음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달이 가까워올 무렵 혹시나 하고 그의 하숙집을 들러봤더니 이 2달이 가까워오는 무렵은 모친상을 당했을 때부터의 2달입니다. 그의 하숙집을 들러봤더니 뜻밖의 그는 버쩍 말라서 올라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피폐해졌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언가 나는 그에게 말하기 힘든 것을 지니게 된 것 같았다. 말하기 힘든 것. 사실은 그때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조금도 나를 접근시키려고 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너는 나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구경꾼밖에 안 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라고 너와 가까이 하기 힘들어 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말하기 힘든 것은 나이 속에서 점점 무게를 더해가고 있었다. 나는 이미 그에게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은 서글픈 심경이었다. 이 서글픈 심경이라는 것은 그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와 자신의 우정이 거리를 두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2번의 상처를 받고 소통을 포기한 그에 대해서 나라는 인물이 굉장히 서글픈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그의 갑작스러운 영국 유학입니다. 그는 불쑥 나타나서 이틀 뒤에 영국으로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로 이틀 뒤에 영국으로 떠나버렸죠. 그렇게 영국으로 떠나면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건대 너희들에게 불행이 있기를 빌겠다. 너희들에게도 사람이 그리워질 때가 있으면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너희들에게도 라는 말은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는 사람이 그리워서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던 거죠. 사람이 그리운데 사람이 없어서 나는 불행을 겪고 있어. 너희들도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저주를 퍼붓지만 사실 민영에게만큼은 자기의 심중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쫓겨가노라고. 그런 쫓겨가는 그 처참한 상황을 자신의 입으로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라는 인물이 영국으로 간 것은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포부를 갖고 간 것이 아니라 너무나 외롭고 불행해서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는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상처 입은 채 쫓기듯 도망치는 것을 이 영국 유학이라는 행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민영과의 연애에서도 그렇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영은 그가 유일하게 본심을 내보인 나 쫓겨가는 거야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 모친상에서도 유일하게 돈을 빌리러 가지 않은 주변인이죠. 하지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자기를 좋아하는 것은 결국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 나를 잊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관계로부터 도피하는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민영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국할 때 공항에서 민영을 찾는 듯한, 이거는 사실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나가 그를 관찰하고 짐작했던 것 뿐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를 찾는 눈빛이었고 민영이 없었고 자기가 찾는 것을 찾지 못해서 실망한 그런 표정을 나는 읽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후로 그가 더 마음을 닫았다라고 이제 나는 판단을 하죠. 그런 걸 보면 민영에 대한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인 행위는 그가 하지 않았다. 민영과의 연애에서도 그는 도피를 한 거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은 자기를 잊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결과적으로 도피한다는 말 외에는 다 솔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혼자 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민영과의 연애도 역시 그가 세상에 마음을 닫는 또 하나의 계기로 작동을 합니다. 또 진이와의 연애는 거품과 거품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진이와 연애를 하면서도 그는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진이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마음 밑바닥에 진이를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다는 것을 그의 말에서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진이와 그의 만남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는 진이에게 하나의 거품이었다. 그는 아직 진이를 의식하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혹은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쨌든 진이가 그의 의식을 보지 못한 동안은 같이 흐를 수 있는 거품이었고, 그의 생활이 진이에게 그 이상으로 보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진이는 그의 의식이 자기를 향하지 않는 동안만큼은 진이가 그의 곁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는 아직 진이를 별로 진심으로 의식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진이가 그의 옆에 붙어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이도 그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거나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거품과 거품의 만남이다 라는 것을 본문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진정한 소통이 없는 만남, 거품과 거품의 만남,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사건들을 이제 종합해서 지금 현재 이틀 동안 그의 행위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이제 차근차근 분석해 봐야 합니다. 이 소설에서 눈에 띄는 주요 사건들을 분석해 보고, 그래서 이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도벽과 거짓말입니다. 그라는 인물은 자기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친구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분노와 저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도벽과 거짓말을 일삼게 되는데요. 도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집어간다는 것은 분명 절도에 속하겠으나 피해자가 범행 전말을 빤히 알도록 한다는 점에서 더욱이 그가 가까운 지면일 경우에는 간단히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보면 그는 마땅히 가져가야 할 것을 가져가는 사람처럼 그런 짓을 저지른 뒤에도 사과 비슷한 말 한마디 없이 천연스러운 얼굴이었다. 거인다운 대범성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 여기서 보면 그 허락 없이 집어갔는데 그거를 자기가 그랬다는 걸 뻔히 알도록 하고, 가까운 지면, 여기서 지면은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벽이라고, 도둑질이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는 마치 마땅히 자기가 가져가야 할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아주 천연스럽게 사과도 안 하고, 이래서 관습적인 세계에서의 상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을 거인다운 대범성이라고 이 나라는 인물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아이러니, 반어적인 의미도 있는데, 이런 상식적이고 관습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특성을 지닌 인물이다. 이 도벽을 통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거짓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목적 같은 것을 가지고 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그는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 문제는 그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거짓이 스스로 거짓임을 망각해버릴 때 그것은 이미 그 내부의 질서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도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게 될 것임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거짓말은 목적도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서 결국 내부의 질서, 외부의 질서 모두 파괴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도벽과 거짓말은 결국 자신을 늘 무시하는 친구들에 대한 분노와 적의의 표현, 보복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그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화내거나 하지를 않아요. 일종의 부채의식을 지닌 거죠. 그 졸업식에 참여하지 못한 거, 또 모친상 때 도와주지 못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은근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들은 그를 탓하기보다는 그냥 외면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이 도벽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거나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럴 날이 올 거야 라고 기다리게 되죠.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은 망원경 사건이에요. 나하고 그가 이제 길을 가다가 길에서 어떤 20살쯤 되는 청년이 망원경을 이제 놓고 사람들에게 별을 구경시켜주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별을 보여드립니다. 5원 이렇게 이제 그 광고 문구를 써놓고 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그가 이렇게 말하죠.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5원으로 별을 보게 해주다니. 100원쯤 받으시오. 100원쯤을 낼 수 있는 사람만 별을 보게 하란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 보여주는 일을 5원으로 하는 거 너무 그 별 보는 일을
가치 없게 하는 행동이니까 100원쯤, 별 보는 것은 100원쯤은 낼 수 있어야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이야. 그런데 그걸 5원에 한단 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5원, 100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60년대의 얘기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되겠죠. 뭐 500원으로 별을 보여주는데 5만 원은 받아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그 망원경을 사서 자기 방에 모셔놓고 자기 방에서 혼자 밤만 되면 이제 그 망원경으로 별을 봤던 거죠. 이 세상의 그 타락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기의 꿈을 키우고 자기의 순수함을 지키고 또 상처를 위로받고 뭐 이랬던 거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서 친구들에게는 절대로 별을 보여주지 않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해 본 일이 없는 녀석들이 어떻게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느냐 말이야.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제발 별만이라도 그냥 내 것으로 놔둬줘. 이렇게 화를 냈다가 호소를 했다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인물들이야 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사랑해 본 일이 없는 녀석들, 이것이 이제 친구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고, 그런 녀석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다 가진 게 있지만 난 가진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순수한 내 걸로 놔둬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봐서 망원경은 그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꿈과 소망을 대신하는 물건이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이 망원경이 돼버린 거고, 그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소망을 거기에 투영하고 위로를 받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이제 거짓말을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영국으로 재출국한다고 했다가 나를 데리고 이제 그 강가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국 간다는 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신기한 일이라고 느낍니다. 깜짝 놀라서 문득 팔에서 힘을 뽑고 노를 멈추어 버렸다. 신기한 일이었다. 여기서 신기한 일이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뭐 이게 아니라 나는 녀석의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어휘가 소리로 되어 나오는 것을 처음으로 똑똑히 들은 것이다. 이 말을 했다는 것,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내뱉고 이런 것이 결국 이 사람이 자기만의 세계에서 나와서 이 일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나는 신기한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녀석의 목소리는 그 말에 대해서 무척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듯, 그 말이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낮고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그가 거짓말을 의식하고 거짓말했던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러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다리던 일이 지금 실현이 된 거예요. 결국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혼자 상처 입고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하던 그러면서 오로지 별을 보면서 위로받던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사회로 이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본 일은 있지만 2번씩이나 쫓겨가기는 싫었다. 거짓말을 한 것은 내 자신의 배반을 맛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때문이지.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 이유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쫓겨가는 그 삶을 이제는 그만하겠어.
그래서 영국 간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그 배반을 맛보고 처절해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거짓말을 고백했다는 것은 이 소설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자기만의 상처 입은 동굴에서 이 사람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가 거짓말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현실 세계와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망원경 장례식입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은 이 사람이 홀로 누렸던 세상의 별을 보는 통로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 대목을 제가 읽고 나서 이야기를 더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그는 어둠 속에서 나를 한번 건너다 보고는 그 눈길을 하늘로 큰 호를 그린 다음 다시 강물로 떨어뜨렸다. 이런 물건을 그 녀석들에게 다시 팔 수는 없었지. 어젯밤 무척 많이 생각했다. 하지만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난 어느 때고 이놈을 팔게 되고 말 것 같았어. 멋있는 장례식을 생각했지. 아까 오후에 여기가 생각났어. 이렇게 잔잔히 별 그림자가 무늬진 강을 덮고 잠들면 이놈은 별의 꿈을 꾸겠지. 그는 기다란 것을 마치 어린애를 안듯 깊이 가슴에 품었다가는 몸을 구부려 가만히 강물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한동안 그 물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망원경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이 망원경을 팔아버릴까도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타락한 인간들에게 타락한 세상 속으로 이 물건 망원경을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 순수함을 그대로 보존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지만 이 망원경만큼은 그 순수함, 이상적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바꿔버리는 행위가 자신의 그 순수한 망원경의 가치, 또 별을 보는 그 아름다운 행위, 이런 것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망원경을 이제 강물 속에 빠뜨려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망원경은 이제 더 이상 타락한 사회 속에서 타락한 물건이 되지 않고 별 그림자가 무늬진 강을 덮고 별의 꿈을 꾸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 라고 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순수와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싶은 욕망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강물 아래로 밀어 넣어서 그 망원경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 망원경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은 망원경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행위고 타락한 세계에 자신의 소중한 꿈과 소망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와 그가 강가에서 그 망원경 장례식을 치를 때 그 강 저쪽에서 이제 투신 자살을 하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보트를 함께 타고 간 두 남녀가 있는데 남자가 그 강심에서 여자에게 우리 함께 죽자라고 제안을 했고 여자가 놀라서 이제 싫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혼자서 물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강 밖으로 나온 여자는 막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강물로 막 뛰어들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부짖던 여자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곧 진정을 하고
사람들 질문에 대답을 하고, 또 그가 유서가 없었냐라고 하니까 또 그 유서를 또 굳이 찾아서 질문하는 그에게 내주고, 뭐 그 사람에게 유서를 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어색하고 과장한 행위들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행위가 좀 놀라서 한 행위이긴 하지만, 이 여자가 과연 진짜 남자에게 진심이었을까? 또는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품게 하는 사건인 거죠. 이때 이 유서를 남겼다는 것을 들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살고 싶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줄 알았군. 이렇게 말하면서 유서 쓴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비난을 하죠. 살아있는 사람끼리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이런 이야기를 그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라는 인물이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자기 남자가 혼자 자살을 한 상황에서도 자기 연민이 우선시되는 여자 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회인가, 타락한 사회인가, 그런 사회 속에서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 그리고 소통 불가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 강가의 투신자살 사건이 상징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초반부터 뒷부분까지 끊임없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우방국 원수의 환영 하는 모습이에요. 그 우방국 원수 환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본문에서 발췌를 했는데 4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방국 원수를 위해 교통을 차단하는 바람에 무려 3시간 이상을 인파에 밀려 시달리다가, 요거 퇴근길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곳곳에 걸린 대소형 초상화가 거리를 압도한 가운데 시내는 우방국 원수를 환영하는 휘황한 네온들이 눈을 어질어질하게 했다. 어두워지는데도 아직 발길을 돌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축제의 기미마저 감돌고 있었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거리는 아직도 우방국 원수의 환영 무드로 술렁거렸다. 곳곳에 환영 아치가 발돋움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거리에는 우방국 원수의 전광 환영판들이 환성을 지르듯 일제히 빛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 어둡고 쓸쓸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주로 밤이 그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외롭고 소외를 느끼고 궁핍하고 소통을 못하고 그렇게 병들어가는 개인들이 많은 세상, 그래서 자살 사건도 벌어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우방국 원수를 환영하는 그것은 무슨 휘황하고 축제 기미마저 있고 술렁거리고 막 그 환성을 지르듯 일제히 빛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제적인 개인의 삶과 국가 주도적인 어떤 행사가 대조되면서 그 개인적 삶의 그 불우함을 좀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고독과 소외에 시달리는 삶의 실체와 대조되는 세상의 표면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방국 원수의 환영이 막 그 화려한 것에 비해서 그는 남산미 싸구려 하숙집에 살고 있고 어둡고 썰렁한 방,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조를 이루면서 개인적인 실제적인 삶의 불우함이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소설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징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또 전반적으로 어떤 서술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우선 이 소설에 드러나는 상징적 모티프들은 왼쪽에 나와 있는 밤, 또 우방국 원수 환영인파와 휘황한 네온, 또 강가에 나온 사람들의 침묵, 또 자살한 남자의 유서, 또 별과 천체망원경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밤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암울했던 시대적 분위기와 상통하는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어떤 시대였나요? 50년에 6.25가 있었고요. 그 전쟁은 3년이었지만 그 이후로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60년부터 이제 그 4.19 이후에 박정희 군부 독재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국가 주도적인, 그래서 개인의 삶은 도외시하고 국가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 국가적인 위상을 높이는 것에 치중을 했던 사회, 독재의 그늘 속에서 개인들이 힘들게 살아갔던 시대였던 거죠. 그것을 이제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상징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이제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62년부터 이제 경제개발 계획이 실행이 됐고 그 이후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강 이적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경제 성장과는 반대로 정치적인 상황은 굉장히 암울했고 그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개인적인 소외와 착취가 만연했던 사회였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방국 원수 환영인파, 휘황한 네온 사인, 이런 것들은 바로 그 국가 주도적인 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민주적, 반민중적 그러한 행위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실제 상황과 대조되는 시대 분위기, 현실과 괴리된 세계, 이런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는 배경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강가에 망원경 장례식을 치르러 갔을 때 나는 그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조용히 있어서, 바위처럼 있어서 좀 무섭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조용하게 침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 60년대의 침묵을 강요당하는 시대적인 아픔들을 분위기를 암시해 주는 거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강가에서 자살한 남자의 유서를 보고 그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말하죠. 또 산 사람끼리도 말을 못 알아듣는다 라는 말을 하게 됨으로써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 시대 상황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 상징어들이라면 이제 별이라는 거는 그가 유일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타락한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아름다움을 꿈꿀 수 있는 대상으로 이제 제시가 되죠. 그래서 별은 시대의 어둠을 이기는 빛, 그리고 가치 있는 것으로 제시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별은 어둠을 실제적으로 밝힐 수 없죠. 자기 혼자 반짝할 뿐이죠. 그런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속에 낭만적인 어떤 희망만을 보여줄 수 있는 이상, 아름다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다. 그것을 그가 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천체망원경은 그 별을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도구. 근데 이 망원경을 장례 치르고 수장시켜 버린다는 것은 그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그 장례 치름으로써 그 망원경이 가지고 있는 별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없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서술적인 특징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작품 속 서술자 나가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심리를 분석해서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나는 신빙성 있는 서술자가 되는 거여서 그의 분석을 독자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인물, 그죠? 그런 인물이 사회적 관습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그런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벗어나 있었던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그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그 망원경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또 나에게 별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어. 이런 의미들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사회적 관습과 개인의 가치관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물의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결국 그의 고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인물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 인물이 신념을 지키려는 태도. 자, 인물의 상징적 행위는 망원경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망원경 장례식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신념을 나는 이제 다시 사회적 관습으로 회귀를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가치는 훼손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정리해보면 공간적 배경은 서울이죠. 또 시간적인 배경은 주로 밤이고요. 그래서 이 소설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려는 태도, 또 관습적 세계에 적응하지 못했던 소외된 인물이 세상으로 회귀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청준의 별을 보여드립니다 라는 소설은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소통이 단절된 사회 속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도피와 반사회적 행동으로 저항하다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키면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을 보면서 저는 루시안 골드만의 소설의 정의를 떠올렸습니다. 루시안 골드만은 소설 사회학을 위하여 라는 책에서 소설은 타락한 사회에서 타락한 방법으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장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타락한 사회, 이 소설에 대입해서 이야기한다면 타락한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연한 그런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도벽과 거짓말을 일삼는 문제적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진정한 소통을 해야 하고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서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일방적이지 않은 상호 소통적인 상황이 있어야만 해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는 거죠. 이 소설도 바로 그러한 의미를, 소설의 정의를 잘 실현하고 있는 소설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4년 3월 고3 모의고사 27번 문제, 이 소설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났고요. 5개의 보기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그는 유학 경력으로 인간관계를 만들려 하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노력한다. 유학 경력으로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죠. 유학은 도망친 거예요. 쫓겨간 거고. 그리고 생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도벽으로 생계를 해결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나는 그가 외롭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거리를 홀로 쏘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안타까움을 느낀다. 서글픔을 느끼죠. 또 외롭다는 말을 반복하는 건 맞는데 거리를 홀로 쏘다니는 것을 목격하지는 않았어요. 3번, 나는 진이를 향한 그의 관심에 희망을 갖지만, 그래서 진이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 수도 있겠네, 이런 희망을 갖는 거죠. 그들의 만남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둘이 잘해봐, 뭐 이런 거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이거 맞아요. 4번, 나는 그가 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될 때 진이가 그 마음을 받아주리라 예상한다. 그가 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면 진이는 떠난다고 했죠. 그래서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진이는 떠날 거다 라고 했어요. 또 5번, 그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진이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다. 안 입었죠. 진이를 별로 의식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28번이에요. 지문 A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A를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제가 읽어볼게요. 녀석은 물론 금방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까지도 전혀 미안한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여러 번 있었다. 무슨 목적 같은 것을 가지고 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녀석은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 문제는 녀석이 그렇게 되는 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거짓이 스스로 거짓임을 망각해버릴 때 그것은 이미 그의 내부 질서뿐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도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게 될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가 웬 거인의 그림자처럼 커다랗게 우리에게로 다가들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거짓말이라는 어휘도 그 어휘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거품이 개울을 흘러내리듯 아무렇게나 생활을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봤어요. 자, 보기를 볼까요?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네요. 서술자가 인물의 행적을 요약해서 인물의 태도를 분석한다. 맞아요. 2번, 동시적 사건을 병치? 안 했죠. 사건에 대한 상이한 관점? 아닙니다. 자기의 관점,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을 했어요. 아니고요. 3번, 공간의 변화를 제시할, 공간의 변화 제시했나요? 그런 거 없었죠. 한 인물의 행위가 대립되는 원인을 밝힌다? 아니죠. 거짓말이 내면을 파괴하고 외면도 파괴할 거야 라고 결과적인 것을 얘기하지 원인을 밝히지 않았어요. 4번, 서술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하여 사건의 의미를 해석한다. 자신의 시선으로 해석하지 다른 인물의 시선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서술자가 관찰한 인물의 내적 독백을 제시했나요? 안 했어요. 그의 내적 독백 제시해야 이 말이 맞게 되는 거죠. 그 인물의 내면의식을 드러낸다. 내면의식을 분석해서 설명은 해주지만 그의 내적 독백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는 29번 문제입니다. 제시문에 기역부터 미음까지 이제 그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제시문을 모두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각 기역부터 미음까지를 괄호에다가 써 넣었어요. 자,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씩 읽으면서 따져볼게요. 1번,
도벽은 그가 유학에서 돌아온 후 생겨난 버릇으로. 맞죠? 주위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대상이다. 주위 사람들은 그가 도벽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외면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두 번째, 거인의 그림자는 거짓임을 망각한 채 거짓말을 하는 그에 대한 나의 인식이다. 그래서 그가 거인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한 나의 생각을 표현한 거죠. 거짓임을 망각한 채 거짓말하는 그의 태도를 가지고 표현한 말이에요. 맞죠? 3번, 거품은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그의 생활을 나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맞습니다. 리을은 망원경 사건인데 망원경 사건은 나에게 가슴 아픈 일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이다. 맞죠? 또 5번, 신기한 일은 그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나의 정서적 반응.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아니죠. 그가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것, 자기가 한 행위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을 신기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0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먼저 보기를 봐야 되겠죠. 별을 보여드립니다 해서 죄송합니다.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그는 사회적 관습으로의 회귀를 선택하지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망원경 장례식을 치르죠. 그는 사회적 관습과 개인의 가치관 사이에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깊이 고민한다. 그리하여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간다. 이거는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서 도벽과 거짓말을 일삼았지만 그런 행위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회로 회귀를 해야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망원경과 별의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거고 예전과는 달리 이제 도벽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따져보겠습니다. 1번, 그가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고 나가 생각한 것에서 그가 나에게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으로 인식되었음을 엿볼 수 있게끔 아무렇게나 거짓말한 것이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인식하게 되는 것, 이거 맞죠? 2번, 그가 영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한 후 이놈을 팔게 될 것 같다며 이놈은 이제 망원경이죠. 강물 아래로 밀어 넣은 것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려는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맞죠? 그 망원경이 타락한 사회 속에서 타락한 물건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려고 강물 아래로 밀어 넣은 것이니까요. 3번, 녀석의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소리로 되어 나온 것에서 그가 사회적 관습으로의 회귀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거짓말임을 의식하지 않았을 때 관습적 세계에서 벗어나 있었던 일탈되어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것을 인지하고 언급하고 그 말뜻을 이해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제 관습으로의 회귀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녀석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던 것에서 그가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 끝에 나에게 말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낮고 조심스러운 말투로 봤을 때 그가 고민 끝에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5번, 나가 그의 내부에 거짓말이라는 말의 어의라는 건 말뜻이죠. 어의가 남아 있었더란 말인가 라고 한 것에서
그가 사회적 관습을 수용하지 않을 사람으로 나에게 인식될 것 아니죠. 나는 그가 이제 사회적 관습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5번은 틀렸다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30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오늘 소설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작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차근차근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이 쉬어서 자꾸 소리가 안 좋으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안녕.